냉동 공기조와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냉난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서는 주로 냉동 공기조화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을 하기 위한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냉동 공기조화, 냉동을 어떻게 하느냐, 차가운 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주요 토픽이고, 여러분이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보일러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기기에는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에는 지난번에 컴플릿 시스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류의 보일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스팀을 사용하는 보일러, 스팀, 그래서 스팀 보일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핫 워터 보일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압력에 쓰이는 보일러가 있고 높은 압력에 쓰이는 그런 보일러가 있다. 그 다음에 연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은 석탄을 사용하는 보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도 있고, 전기, 가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화력이 좋은 그런 쓰레기가 있어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waste material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폐기물 가운데서도 연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은 스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러는 low pressure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high pressure 보일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통 낮은 압력의 보일러는 스팀의 경우에는 101.325kPa이 1기압 정도 되는데 103kPa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쓰는 이런 경우에 맥시멈 템퍼러처가 이제 121도씨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 약 1.1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면 한 11기압 정도 되는 이런 보일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지하실 이런 데 이제 설치된 이와 같은 이제 보일러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고층 빌딩에는 압력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압력이 이제 커지면은 그러면 이 비체적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비체적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모든 매체를 보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파이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고층이 돼서 뭐 50층, 60층, 100층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이렇게 물이나 아니면 스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이런 공간도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야, 그래야 빌딩을 이렇게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고층 이런 빌딩에는 압력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이 그 정도를 이해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 학기는 냉동 공기주와 냉동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리프리저레이션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에어 컨디셔닝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기술이 다 이미 완전히 다 밝혀져서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가서 원하는 스펙을 주기만 하면 그런 보일러 회사가 원하는 그런 규격의 이와 같은 보일러를 이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이제 리프리저레이션 이퀴먼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냉동 공기주와 이 시스템 이걸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에 기본이 되는 부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컴프레서,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서,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붙어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이 네 개의 부품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러한 그 부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
자, 그래서 이제 컴프레서는 우리가 보통 압축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가서 이제 보면, 컴프레서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노트에는 첫 번째 나온 게 reciprocating compressor, 왕복동식 컴프레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서 보니까 여기에 그 용량, 왕복동식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는 뭐 용량이 16분의 1 마력에서 150 마력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걸 이제 와트로 표현해 보니까 50와트에서 뭐 112kW 이와 같은 용량에는 왕복동식 압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칼 로타리 타입 컴프레서가 있는데, 이거는 큰 경우에는 뭐 100톤에서 1000톤까지, 우리가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350에서 3500kW까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센트리퓨갈 컴프레서, 우리가 보통 원심식 컴프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350kW, 그래서 100톤부터 그 다음에 원하는 용량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톤은 냉동 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refrigeration 톤, 1톤, 냉동 용량 1톤이라고 하는 건 약 3.5kW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컴프레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가서 보니까 컨덴싱 유닛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컨덴싱 유닛. 자, 컨덴싱 유닛은 크게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움직이는 드라이브, 이건 모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아니면 여기 교실에서 그냥 여러분이 저 힙펌프, 그냥 에어컨디셔너라고 생각을 하고, 저 천장이나 아니면 저 벽에 달려있는 이 실내기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실내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베포레이터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면 실외기가 있어요. 그 실외기 저 바깥에 시끄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컴프레서가 들어있고, 컨덴서가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케이스에 쌓여서 이제 놓여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실외기를 우리가 보통 컨덴싱 유닛이라고 한다. 컨덴싱 유닛.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컴프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컴프레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LG니 삼성이니 뭐 한라공전이 뭐 이런 데 가서 혹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대충 컴프레서가 어떤 것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왕복동식, 로타리, 그 다음에 여기 센트리퓨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요새 이 에어컨디셔너 이런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크롤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나사처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사처럼 스크루를 이렇게 해서 조여갖고, 그래서 이제 컴프레션을 일으키는 스크루 컴프레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컴프레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압축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스크롤 컴프레서 애니메이션, 스크루 컴프레서 애니메이션, 리시프로케이팅 컴프레서 애니메이션 이런 걸 치면은 그럼 컴프레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작동 원리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간단한 각 컴프레서당 어쩌면 뭐 2분에서 3분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컴프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컴프레서 먼저 나오는 게 왕복동식 컴프레서입니다. 왕복동식 컴프레서. 그래서 이 컴프레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같은데 이런데 이제 컴프레서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왕복동식이다. 이 왕복동식 컴프레서는 특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석션 밸브가 있고 디스차지 밸브가 있고 그럼 말 그대로 피스톤 실린더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 이 전기를 받아들이는 압력이 낮은 석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압축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디스차지 쪽이 있어요. 디스차지. 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석션 밸브가 리프리저런트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압력을 이제 받아들이게 쭉 압력이 떨어지면서 냉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냉매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는 과정 이제 보이죠? 압축을 이렇게 이제 다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석션 밸브가 닫히고 근데 이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그래서 압축이 되면서 이제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면서 디스차지 밸브가 열리면서 압축이 된 고압 리프리저런트가 저 디스차지 라인을 타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컨덴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석션 라인이라고 하는 건 컴프레서에서 베이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증발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서 그래서 저쪽에 디스차지를 하는데 그 디스차지가 되면 그 냉매는 어디로 가느냐? 냉매는 가서 응축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하나의 로타리 컴프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서 보면은 이렇게 냉매가 들어와서 이게 빙빙 돌면서 압축이 돼 갖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아까 거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 그러니까 용적을 이렇게 쭉 받아들였다가 얘를 압축을 해서 내보내는 이런 형식의 이런 컴프레서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용적식 컴프레서다. 자, 요게 이제 나오고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냉장고니 아니면 에어컨이니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요번에 이제 나오는 거는 LG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스크롤 컴프레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놈을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크롤 아까 거 이제 비슷한데 요렇게 이제 스크롤이라고 생긴 게 있어 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캔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냉매가 들어오고 그래서 압축이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커다란 냉동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 센트리퓨컬 컴프레서, 다시 말해 원심식 컴프레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이런 용접식 컴프레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컴프레서가 여기 밑에 있는 임펠러, 그 다음에 디퓨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내주는 볼류트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 가서 보면 저 위에 이제 컴프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오픈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픈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모터가 밖에 달려 있어서 그 밖에 있는 모터로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임펠러가 있어요. 임펠러는 뭐 간단하게 그냥 터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돌면서 옆으로 이제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증기가 돌면서 그래서 속도가 낮은 게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래서 속도가 이제 높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지금 임펠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들어와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해서 여기 지금 압력이 높잖아요. 압력이 높다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겉에 디퓨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디퓨저. 그래서 이거 디퓨저가 있어서 이 디퓨저는
들어온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어떻게 돼 있냐. 면적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속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진 다음에 여기 면적이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대용량,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0톤, 1000톤, 뭐 63빌딩 뭐 이런 데 사용되는 이와 같은 냉동기는 원심식 냉동기고 이러한 원심식 냉동기는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이런 것처럼 용접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원심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증기를 압축하는 그와 같은 압축기라고 하는 거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용접식에는 이거 말고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를 이렇게 조여갖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압축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이 스크루 타입 압축기도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프리저레이션 이퀴먼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안에 냉동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컴프레서다. 컴프레서에는 용접식 컴프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력을 이용하는 센트리퓨갈 컴프레서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용접식 컴프레서에는 리시프로케이팅, 피스톤 실링, 리시프로케이팅 컴프레서가 있고 조금 아까 봤듯이 이렇게 피스톤 링처럼 생긴 이 로타리 타입 이런 컴프레서가 있고 케이지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이 안에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스크롤 타입도 있고 나사처럼 생겨서 돌아가는 스크루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갈 컴프레서 이게 들어와서 이게 임펠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디퓨저에서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센트리퓨갈 컴프레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컴프레서 회사에 가게 되면 다양한 것이 있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프레서 회사에 가지 않는 한 컴프레서 자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면접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컴프레서 애니메이션, 스크롤, 스크루, 로터리, 그 다음에 리시프로케이팅, 그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갈 뭐 이런 걸 치면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고 컴프레서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동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최소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야 그래야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컴플리트 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핸들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쿨링 코일이 있다 그랬어요. 쿨링 코일.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쿨링 코일에 차가운 물을 이제 대주게 되면 그러면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공기가 이제 차가워지고 그래서 공기 조화를 이제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이 칠러에서 들어간 물이 이 쿨링 코일 이걸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물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 올라간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장치를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우리가 칠러라고 부릅니다. 칠러.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 chillers cool water or other fluids that is circulated to a remote loc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가서 보니까 물을 쿨링할 수도 있고 근데 물은 0도가 되면 얼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5도씨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30도씨 이와 같은 플루이드를 우리가 이제 쿨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철이 되면은 부동액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동차에 그냥 물을 넣으면 그리고 저 밖에다 세워 놓으면 겨울철에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가 되면 그러면 이 물이 얼어버려요. 이게 얼면은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이
다 녹아버립니다.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집어넣느냐? 겨울철에는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을 한 80에서 90%, 그 다음에 그 부동액이라고 하는 그 에틸렌 글라이콜을 뭐 10에서 20%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부동액을 보통 우리가 브라인이라고 불러요. 브라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칠러는 물의 온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브라인의 온도를 낮춰주는 이와 같은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의 온도나 아니면 브라인의 온도가 이제 쭉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칠링을 할 수 있는 쿨링 코일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쿨링 코일.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는 기계를 칠러라고 이야기한다. 자, 칠러는 뭐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빌딩에 사용되는 이런 칠러 같으면은 우리 교실의 반 정도, 뭐 그거보다 더 큰 이와 같은 그 규모의 칠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칠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러의 종류는 첫 번째,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사용하는 칠러가 있어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사용하는 칠러가 있다. 자, 그러면 베이퍼 컴프레션 한다는 거는 증발기에서 나오는 증기를 압축기를 사용해서 저 위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압축을 하려면 압축기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압축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왕복동식, reciprocating, 스크루 타입, 그 다음에 스크롤 타입, 그 다음에 롤링 피스톤 타입, 그 다음에 원심식 타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왕복동식 이 압축기를 사용하면 reciprocating chiller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면 원심식 칠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앞에다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냉매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냉매는 보통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냉매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한 7, 80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에 이제 방출이 될 때 오존층 붕괴를 일으킨다. 그걸 우리가 보통 CFC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몬트리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이와 같은 그 냉매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CFC 프로블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FC가 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HCFC가 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경에 유해함을 끼치지 않는 HFC라고 하는 그런 냉매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칠러는 두 종류가 있다. 가서 보면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사용하는 칠러, 증기 압축식 칠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면은 업소옵션 사이클을 사용하는 칠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얘는 이 증발기에서 나오는 이 증기를 흡수기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 갖고, 그래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펌핑을 해서 그래서 이 냉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찌됐든 흡수식 사이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흡수식 사이클이 되려면 냉매가 어디에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이 흡수식 사이클이에요. 업소옵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흡수식 사이클은 일단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혼합 매체를 사용해야 된다. 혼합 매체.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 워터, 아니면은 암모니아 워터, 이렇게 이제 혼합 매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흡수식 사이클은 CFC를 사용하지 않아요. 냉매로 뭐를 사용하냐 하면 물이나 암모니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존층 붕괴 문제가 없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다만 하나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뭘 알아둬야 되냐?
흡수식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거.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와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 흡수식 사이클을 여름에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을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과 열에 대한 사인 컨벤션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인 컨벤션.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연력학을 배울 때 어떻게 이제 배웠냐? 어떤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컨트롤 발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이게 나갔다. 에너지가 5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3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 요 컨트롤 발륨의 에너지 변화는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저금 통장, 이 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금을 하고 여러분이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입금한 게 10,000원이고 출금한 게 8,000원이면 잔액이 2,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입금이 10,000원이고 출금이 20,000원이면 그럼 잔액이 10,00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밸런스 한다는 게. 자,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이 연력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컨트롤 발륨을 배웠어요. 자, 컨트롤 발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이게 컨트롤 발륨입니다. 여기에. 컨트롤 발륨은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는 매수도 들어오고 매수도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들어오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매스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매스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이겁니다. 여기. 매스에다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연력학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공부했듯이 뭐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그러면 플로우 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이 플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인터널 에너지 U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터널 에너지. 이 인터널 에너지 U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하면 PV라고 하는 플로우 웍이 생겨요. 그래서 U하고 PV 이거 두 개 더한 놈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탈피. 자, 그래서 컨트롤 발륨에서는 뭐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 플로우 웍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U 플러스 PV 이걸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엔탈피 이걸 이제 사용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텀은 어떤 매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 매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는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럼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나가는 것도 여기 매스 플로우 레이시 있고 그다음에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에너지가 열도 들어올 수 있고 일도 들어올 수 있고 열도 나갈 수 있고 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열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일은 이쪽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사인을 사용했냐면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그 다음에 일은 나가면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펜을 좀 바꿔갖고 컬러를 내가 좀 바꿔갖고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들어오는 거, 요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1번 들어오고 여기가 2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고 4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컨트롤 발륨의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구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게 1번 하고 2번이니까 1 더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3번하고 빼기 4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 에너지 체인지가 나온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 1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 1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항상 어떤 걸 가정을 했냐 하면 열은 들어오고 일은 나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컴프레서를 보면 컴프레서는 여기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펌프도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니면 컴프레서나 아니면 터빈을 돌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열이 밖으로 나가야만 돼. 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해갖고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연력학을 하든 아니면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하든 아니면 열 전달을 하든 앞으로 여러분이 꼭 사용해야 될 이 사인 컨벤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이든 열이든 상관없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표현하면 돼요. 나가면 나간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가 매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뭐가 나가면 나간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에너지 변화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 1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를 다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 가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는 플로잉 에너지 더하기 들어오는 열량은 나가는 플로잉 에너지 그 다음에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리프리저런트 12를 사용하는 컴프레서가 있는데 컴프레서는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압력을 올려주는 기계예요. 가서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들어올 때 압력은 2바고 들어올 때 온도는 0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나와 있는데 매스가 얼마 들어오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최종 용량으로 나와 있어요. 1분에 0.5m 3승씩 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컴프레서는 대개는 이제 용접식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매스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와 같은 그 용적에 따른 이 체적을 밀어내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일을 받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압력이 12바 그래서 압력이 6배 늘어나게 되고 온도는 이제 50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컴프레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이제 이 프릭션 마찰이 이제 발생을 해갖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까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열이 아까 그 컨벤션에 따라서는 열이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열이 나가게 되니까 얘는 열은 마이너스라 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성치는 가서 찾아보면 되니까 조금 아까 했던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풀었을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일단은 0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변화가 없다 놓고 0은 이렇게 이제 놓고 여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거는 작으니까 이제 무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풀고 나면은 맨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일단 가서 노트를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14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사인 컨벤션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일은 나가는 게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컨트롤 발륨에서. 그러고선 이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이 공식에 따라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14kW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이너스 1.14가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거냐 하면 일이 컨트롤 발륨에서 밖으로 2.14만큼 나온 게 아니라 2.14kW만큼 일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앞으로 세상 나가서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3학년, 4학년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그거를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뭐가 들어와요. 가스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그래서 들어온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컴프레서는 뭐 하는 기계냐? 얘는 압축을 하는 기계예요.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 일을 받아야 되는, 이게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온다고. 자,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열은 밖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여러분이 그림을 가서 보면은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플로잉 에너지 들어오는 게 있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 밸런스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잉 에너지가 들어오고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건 가서 보면 열이 나가고 플로잉 에너지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열이 나가고 플로잉 에너지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똑같은 거 물성치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14kW가 나와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2.14가 나오는데 아까 뭐라고 썼냐면 열은 밖으로 나간다고 이미 여러분이 화살표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2.14kW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험을 볼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 밸런스 이런 모든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 들어오는 건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나가는 건 나간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왼쪽 나가는 거 오른쪽 이렇게 쓰면은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다.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게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은 하고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엔지니어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지면 컨트롤 발륨이 주어지면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거 화살표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가서 한번 이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터빈이라고 생각해 봐요. 터빈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터빈입니다. 이게 터빈. 자, 터빈은 들어와요. 플로잉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m.h1이 이제 들어옵니다. 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 이것도 m.h2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터빈은 뭐 하는 기계냐? 터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한다. 그럼 저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 증기가 발생이 되면 터빈은 여러분이 그냥 프로펠러라고 생각합니다. 바람개비라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개비가 빙빙 이렇게 돌면서 일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밖으로 나간다. 일이 밖으로 나가면서 일을 줬기 때문에 압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최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얘는 익스펜션을 하는 거다. 익스펜션. 그러니까 터빈은 일을 밖으로 내면서 익스펜션 하는 기계고 컴프레서는 반대로 일을 받아서 컴프레션 하는 그런 기계다.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면 최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 터빈처럼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최적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터빈도 그런데 이거 바람개비에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돌면은 그러면 마찰이 생겨갖고 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한 에너지 밸런스 이거 할 때 또 0은 하고 이게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들어오는 건 1번이 들어오고 여기 가서 보면 다른 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하나만 왼쪽에 쓰고 나가는 게 3개가 있어요. 2번, 3번, 4번은 다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를 쓰라고 하면 0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터빈 같은 경우 1은 하고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W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도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2학년 때는 1은 나가면 플러스, 그 다음에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2학년 때 이제 여러분이 연력학을 이제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이 그 연력학을 처음 배울 때 이 기계가 일을 하는 기계인지 일을 받는 기계인지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 열이 들어오는 건지 여러분이 그땐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냥 사인을 정한 거예요. 그냥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일은 나가면 플러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면에서 좀 프리미티브한 그런 방법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 연력학 사인 컨벤션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기가 있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엔지니어 노릇을 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기계를 보면 이게 열이 들어오는 건지 열이 나가는 건지 일이 들어오는 건지 일이 나가는 건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그냥 들어오는 거 왼쪽에 쓰고 는 하고 오른쪽에 나가는 거 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들어오는 게 여러 개가 있고 나가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일이 여러 개 들어오고 뭐 열이 여러 개 들어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운해서 나가는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는 일이든 열이든 플로잉 에너지든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왼쪽에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 플로잉 에너지든 일이든 열이든 들어오는 건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계산하면 일이든 열이든 다 플러스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 볼륨 이 안에 여러분이 이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걸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이제 은행 통장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만 쓰기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입금을. 남편이 집어넣나, 와이프가 집어넣나, 누구든지 입금을 하면 잔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예. 자, 뭐, 그러면 아이들이 생겼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통장을 사용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입금을 하면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이프든 허즈밴드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여기서 이제 출금을 하면 그럼 누가 출금을 했든지 잔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잔액, 이 밸런스 이놈이 에너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와이프가 입금하는 거, 허즈밴드가 입금하는 게 그게 다 에너지 들어오는 거다. 그 다음에 출금하는 건 에너지 나가는 거다. 자, 이런 통장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와이프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통장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로 들어오든 열로 들어오든 플로잉 에너지, 매스를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플로잉 에너지든 일이든 열이든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역점을 둬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